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 프로그램 개발 11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교수 최현민입니다. 저희는 지난 10주차까지 분석과 설계와 개발 단계를 공부해 왔습니다. 남은 두 단계가 남아있죠. 바로 운영과 평가입니다. 보통은 순서대로 따졌을 때 분석, 설계, 개발, 운영, 평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할 확률이 높은데요. 실제로 운영을 하기 전에 평가 영역이 구체화되고 체계적으로 작성돼 있어야만 원활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주차 수업에서는 바로 평가, 프로그램 개발에서의 평가 영역을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 평가의 원리를 학습한다. 두 번째, 프로그램 평가 유형과 자료 수집 기법을 학습한다. 세 번째, 자료 분석 방법과 수집된 자료 분석 방법과 프로그램 판단 과정을 학습한다. 이 세 가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습 목차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원리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평가 유형들이 있는지,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어떤 식으로 분석해야 되고 마지막 판단 과정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그램 평가 원리입니다. 자, 프로그램 평가 원리를 원리적인 측면 혹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공부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평가,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하고 있는 평가와 이상적인 형태의 평가는 어떻게 다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약간 코믹한 화면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왼쪽 화면을 보시면 라이온 킹이라는 디즈니 만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자와 멧돼지와 미어캣이죠. 친구로서 아주 친하게 마음을 터놓는 친구로서 지내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멧돼지가 사자를 만나면 그냥 잡혀 먹히는 게 현실인 거겠죠. 평가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맥락 속에 있습니다. 자, 이상적인 측면, 우리 평가에 대해서 이상적인 측면은 뭐냐면 프로그램이 계획될 때,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구성되고 시작하는 분석 단계에서 체계적인 프로그램 평가 계획이 시행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전혀 고려되지 않죠. 왜냐? 바쁘니까. 프로그램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평가 영역까지 한다는 건 그만큼 시간과 노력, 즉 돈을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바쁘니까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이러한 평가는 평가 절차를 따로 이것까지 개발을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프로그램 마무리 단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만족도 조사. 오늘 만족하셨습니까? 프로그램 과정에 만족하셨습니까? 강사는 마음에 듭니까? 뭐 약간 이런 식의 마무리 단계에서 절차 개발이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잠깐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진행될 확률이 높죠. 특히 프로그램 중간에 배운 것을 적용하려고 할 때는 본래의 목적, 질문, 기준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떤 의미냐면 평가를 할 때요. 우리가 뭘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오늘 간식이 마음에 들었습니까? 오늘 수업 과정이 마음에 들었습니까? 개인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인가? 아니면 수업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걸 진행할 때 이 과정을 기획하고 개발했을 때 나는 이 사람들이 이 과정을 들으면 이러한 목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 부분의 평가 요소를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말한 대로 본래 목적, 질문, 기준 이런 것들을 평가에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평가 원리 하기 전에 이제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평가는 대부분 프로그램의 설계와 전달이 효과적이었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개인의 만족도가 아니라 실제로 프로그램의 설계와 전달이 효과적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정한 목표가 그 결과가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초기 계획 단계부터 시작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절대로 평가는 모든 과정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그냥 그 하나의 평가가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바로 평가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선 이것부터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프로그램 평가를 왜 하는가? 우리가 프로그램 평가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어딘가에 윗단계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평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프로그램 진행 중에 프로그램 활동의 설계, 전달, 관리 및 평가 프로세스의 변경.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중간에 초기 단계에서 각 단계에서 평가를 진행해야 잘못된 부분 혹은 반응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설계에서도 전달에서도 관리에서도 분석에서도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때 평가가 들어가야 그 부분이 제대로 이수가 되었는가 확인과 평가의 절차가 들어가야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목표, 우리가 수행 목표, 단원 목표, 과정 목표 이런 것들을 다 중간과제 할 때 연습해 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목표치가 있다는 건 그걸 측정할 수 있을 만한, 그 목표를 측정할 수 있을 만한 평가 기준이 형성됐는가까지도 포함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프로그램 비용의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었는가. 돈을 함부로 쓸 수는 없는 거죠. 평가 자체에서 내가 얼만큼, 이게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평가는 단순히 과정만 하는 게 아니라 얼만큼의 예산이 투입됐고 결과가 어떻게 됐고 수익률은 어떻게 됐고 손해나는 과정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한 거죠. 재원 할당을 정당화한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조직에서 교육 같은 걸 할 때는 돈이 내려오죠. 우리가 실제로 프로그램 개발할 때도 보시면 어딘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받아서 한다는 건 다른 얘기로 치면 뭐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평가가 들어간다는 건 특히 좀 윗단계에 있어서 비용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들어간다는 건 다른 얘기로 재원에 대한 정당성이 같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참가자가 자신의 직장이나 개인 생활에서 학습을 적용할 결과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참가자가 우리가 전이라든가 결과치라는 부분에 내가 세우는 목표가 있지만 실제로 내가 실행할 수행 목표나 설계한 내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수준이 미달되거나 혹은 더 높았을 때 거기에 대한 적용 영역을 확대 혹은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 프로그램을 개정할 수 있고 다른 얘기로 치면 개정해서 그 부분을 계속할지 말지에 대한 정하는 것도 포함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정말 아니다 싶을 때 좀 전에 말했던 비용 효율성 같은 경우에 이건 하면 할수록 손해나는 장사다, 손해나는 교육이다, 운영자 입장에서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취소를 해야죠. 하지 말아야죠. 이게 협의가 안 되면 그 부분에서 장기적인 측면의 이 부분의 취소나 시작 전이나 진행 중에 취소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뭐냐면 평가를 한다는 건 내 의도와 다르게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와 다르게 학습자가 다른 반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생각한 부분과 실제 사이에서의 오류, 그 갭을 확인하는 그걸 확인하는 절차로서 평가가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향후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한 변동이 아니라 그 다음 업데이트 프로그램이라든가 아예 연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요구사항과 아이디어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떠한 교육 들었을 때 뭐 좋았던 거, 개선사항 이런 것들 하잖아요. 이런 걸 보다 보면 그걸 확인해서 분석하다 보면 실제로 이 과정 다음에 뭘 하는 게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 다음 단계죠. 뭐냐면 체계적 평가입니다. 체계적이란 말 우리 2주차에 했던 ISD 모형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자, 보시면 이렇게 하시는 게 바로 체계적 평가라는 겁니다. 아마 예상하셨겠지만 모든 거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평가 전략 자체가 이 프로세스 전체와 맞물려 돌아가면서 진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프로세스 전체라는 건 우리가 계속했던 분석, 설계, 개발, 실행, 전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단어적인 부분에서는 분석, 설계, 개발, 운영, 평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운영을 실행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평가를 전이, 실전에서의 적용하는 부분으로 바꿨습니다. 평가라는 건 이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분석이 제대로 됐는지, 설계가 구체적으로 원활하게 됐는지, 개발은 반영이 잘 됐는지, 실행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보통은 우리가 수업 과정을 딱 들은 다음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향상이 있거나 이걸 바로 체크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쯤 지난 시점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그 해당 역량에 대한 부분을 사후평가로서 조사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전위적인 측면 배운 거를 얼만큼 적용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평가 전략의 일부로서 포함이 된다는 거죠. 체계적 평가라는 건 무엇이냐? 모든 과정에서 평가가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체계적 평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적 평가에도 문제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점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자, 이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긴 하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로 이거 이제 세 가지 단계로 나눴습니다. 체계적 평가의 문제점을 크게 이 평가 시작 이전과 평가 도중과 그다음에 평가 이후 이 세 가지 시점으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평가 이전에는 뭐가 문제냐? 충분한 자원이 있어도 평가 완료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평가 전략이라는 건 많은 고민과 요소를 찾아 나가야 되는 점차적인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건 어떠한 데드라인이 설정돼 있죠. 뭐 그 전까지 그게 나오면 상관없겠지만 그 해결책이 나오면 상관없겠지만 일부 평가에서 안 좋은 게 나와서 수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도출되기 이전에 프로그램 자체가 운영이 되거나 기획되거나 시작될 확률도 있다라는 겁니다. 평가 도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분명히 바꿔야 되는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운영이 되고 있고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바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학자의 말이 나왔습니다. 하티의 말이 나오는데요. 너무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 것. 자료를 수집하면 뭐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석하고 요구하고 새로운 방안을 도출해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게까지 시간이 여유롭지 않다라는 거죠. 자료 수집은 엄청난 양의 자료가 들어왔는데 이걸 수집할 시간이 없으면 반영하거나 수정할 시간도 없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알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평가 프로세스에 영향을 끼치는 전후 요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럼 평가 이후에는 뭐가 문제인가? 나타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 검증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평가를 했는데 원하는 만큼 안 나오거나 여기 있는 학습자라든가 직원 운영자라든가 그 원활한 형태의 평가 자료들이 다 수집되지 않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자료 없이 제출하게 되면 당연히 결론 자료 없이 그냥 이건 이럴 겁니다 라는 식으로 가능성이나 가상적인 측면에서 결론을 제출하면 구체적인 요구 그리고 분석 이런 것들이 포함된 자료가 같이 첨부돼야 의미 있는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것, 이 체계적 평가라는 건 너무 많은 단계의 다양한 형태의 평가를 시행하다 보니까 간결하고 명료한 평가 결과를 나타내지 못할 확률이 꽤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되게 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족도 조사하면 이번 교육과정의 만족도는 4.7입니다. 아니면 뭐 수치화된 걸 보면 몇 점이 올랐습니다. 간식에서 만족을 하고 뭘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이 체계적 평가라는 건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장기적이고 분석해서 그 속에 숨겨진 것들을 확인해야 될 필요까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반영하기는 좀 쉽지 않죠. 근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궁극적으로 프로그램 수정이라든가 개선이 가능하다는 건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런 평가 아마 거의 안 해보지 않으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현존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이런 식으로 평가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평가나 이런 데서도 뭐 다면평가라든가 과정에 대한 역량평가라든가 기술평가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자격평가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용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교육에서는 이런 형태의 체계적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는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돈이 드니까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프로그램을 위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하나 정도 이제 더 알아야 될 부분이 이러한 체계적 평가 외에도 자주 쓰여지는 게 바로 발달 평가입니다. 발달 평가는 그때그때 반영하는 것. 발달이라는 단어가 보통 우리가 발달 장애라든가 영어로 표현하면 발달을 약간 디벨롭먼트 형태로 이게 쓰여져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게 개발되는 과정에서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안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게 필요하냐면 유용한 상황은 답이 없는 문제거나 상황이 갑자기 어렵게 변하거나
신속하게 대응해야 될 때. 제가 여기 예시를 좀 적어놨습니다. 정확하게 답이 없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장기 불안과 실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체납자나 다른 요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주 단위의 프로그램 개발. 그러니까 이 대출 체납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벽한 답이나 정확한 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뭐 궁극적이야 대출을 줄인다, 혹은 뭐 어떠한 지원을 해준다, 이런 것들이 대안으로 나올 수 있지만 하나의 완벽한 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다루는 문제는 그때그때 사람의 케이스에 따라 접근하는 이러한 발달 평가가 도움이 될 수 있죠. 두 번째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전쟁이 나서 피난민에게 뭔가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구호단체 같은 거에서 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얼마 전에 포항에서 지진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식으로 빨리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이걸 시행하고, 이 부분은 이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제 평가적인 그러니까 정책적인 측면과도 연계될 수 있겠죠. 바로 그걸 시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평가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발달 평가가 훨씬 더 고려할 만한 요소라는 거죠. 우리가 체계적 평가를 미리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그 재난 상황이 그때그때 다르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다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만들어 놓아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 현실에서 그때그때 반영돼야 되는 평가들이 더 급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혹은 더 유용할 수 있는 평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상황으로 변경하는 것. 낮은 예산이나 영양가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기존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게 낮은 예산으로 기존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가끔 우리가 어떤 식당 가보면은 맨 처음엔 되게 괜찮아서 가봤는데 가면 갈수록 음식의 질이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적인 문제가 가장 클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 상황보다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었을 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말이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상황이 변동이 됐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빠른 대처가 필요할 때, 빠른 변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발달 평가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 평가 유형과 자료 수집 기법입니다. 평가라는 걸 그냥 평가를 한다가 아니라 어떤 식의 평가들이 있는지, 그럼 그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수준 기반 평가, 목적 기반 평가입니다. 이미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앞에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준 기반 평가라는 건 참여자 만족도 평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여자의 수준에 대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보통 짧은 프로그램, 2시간짜리 특강이라든가 한 하루 정도의 워크숍 단위의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하고, 참가자들은 항목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몇 가지 양식을 작성하게 됩니다. 강사에 대한 만족도, 강의 기법에 대한 부분, 간식은 마음에 들었는가, 외적인 서비스는 괜찮았는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보통 5점 리커트 척도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죠.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보통. 근데 요새는 이것도 5점 척도가 아니라 아예 4점 척도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할 때 대부분 그냥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나쁜 것 같지도 않으면 다 그냥 보통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성을 드러내고자 아예 4개 정도로 나눠갖고 중간이 없게 좋았는가, 그냥 약간 좋았는가, 약간 나빴는가, 매우 좋았는가, 매우 나빴는가,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좀 더 명확하게 프로그램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사용은 보통 몇 점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서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강사에게 주는 피드백이라든가 전반적인 프로그램 전체의 자료 모음, 자료 평가 모음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거의 다 이러한 수준 기반 평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하셔야 될 건 뭐냐? 목적이나 목표 기반 평가가 돼야 이게 유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목적이나 목표 기반 평가라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설정하신 수행 목표를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가, 즉 평가를 위한 목적, 설계 기준을 모두를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로부터 도출하는 겁니다. 평가의 목적, 이 평가를 하는 목적, 평가 설계, 평가 기준, 이것들이 다 여러분이 중간 과정에서 시행했던 수행 목표에 의거해서 도출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도출이 되면 뭘 확인할 수 있느냐? 참가자가 어떠한 변화를 갖고 있었는지, 어떠한 변화가 왔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고, 두 번째, 교육이나 훈련 장치나 프로그램 형식, 교수 역량, 조정 등의 절차와 실행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조직 내 한 명 한 명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여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로 인한 조직 내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커뮤니티와 사회 내에서 나타나는 변화까지도 측정 가능하다는 겁니다. 4번까지 가지긴 힘들겠지만 적어도 1번, 2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목적 기반 평가죠. 익숙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리커터 척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됐다 뭐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빵 실습 과정을 한다고 했을 때요. 나는 빵을 잘 만든다. 뭐 이거 거기에 대해서 5점 척도로 하지 않잖아요. 실제 빵을 만들어 보는 거지. 목표 기반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을 평가를 하려면 단순히 만족도 조사로 5점 척도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될지, 이 역량, 예를 들어서 교육 과정에서의 역량이라고 치면 우리 수업에서 했던 것 중에 중국 투자자에 대한 그 교육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비 투자자들에 대한. 그럼 이 사람들의 역량을 측정하는 건 실제 수익률을 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기반으로 그러한 형태의 목표 기준,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에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수집 부분입니다. 어떤 식으로 자료 수집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이거 여러분 다 이미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던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경험해 보셨던 부분인데, 이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확인하고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프로그램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은 크게 6가지로 구현이 돼요. 6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문으로 써 있는데요. 그냥 간단히 해석해 드리면 관찰, 인터뷰, 서베이, 설문이겠죠. 사전, 사후, 검사, 프로젝트 리뷰, 프로덕트 리뷰, 퍼포먼스 리뷰, 성과에 대한 확인과 그다음에 산출물, 결과물에 대한 확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자료 수집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이 자료 수집에 대한 운영 지침이 있으니까요. 이걸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관찰 부분입니다. 관찰은 뭐겠습니까? 운영자가 학습을 듣는 대상자들을 관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개방적으로 하거나 공식적으로 하거나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물어보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이 프로그램 쉬는 시간에 가서 이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고, 반응이나 몇 명이 조는지, 몇 명이 딴짓을 하는지, 몇 명이 스마트폰을 보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로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개방적으로 오픈하면서 할 건지, 아니면 이 운영자가 그냥 이쪽에서 바라보는 형태, 공식적인 측면에서 공지를 하고 바라보는 형태로 할지에 대한 구조화를 맨 처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결과치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개방적으로 해도 사람들이 리얼하게 그걸 솔직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사팀에서 어떤 교육을 할 때 인사 부장 그 담당자한테 와서 오늘 프로그램 너무 안 좋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있겠죠. 개방적으로 말하라고 하더라도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구조화할지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관찰자는 이 요소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들 누구겠습니까? 학습자가 뭘 알아야 하는지, 이 다양한 많은 학습자 중에 누구를 관찰할 것인지, 모두 다 관찰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 부분에 있어 디테일하게 보기가 힘든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모니터링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그림, 이 구조화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학습자가 과정 속에서 뭘 알아야 되는지, 우리는 누굴 관찰하고 어떤 부분을 뭘 모니터링해야 될지를 확인하고 관찰하는 게 바로 관찰 영역의 자료를 수집하는 운영 지침인 겁니다. 자, 뭐랄까요? 생각해 보면 관찰은 그냥 관찰하면 되지, 그래서 대충 내 주관적인 말을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역이 아예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신념이나 개념이 잘못 혼동이 돼서 들어가면 프로그램 평가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학습자가 참여자가 어떤지를 확인하셔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과정 속에 녹아든 학습자의 모습, 목표, 변화, 내용, 행동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바로 관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인터뷰입니다. 인터뷰죠.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개방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떤 방법을 구조화시킬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다른 얘기를 치면 뭐냐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설정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기자들이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 때 그 인터뷰 질문에 대한 흐름을 구조화해서 갑니다. 그냥 가서 요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 없는 거죠.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과정이라면 이 과정의 시간적인 측면을 만족했는지, 처음 단계에서의 오프닝은 괜찮았는지, 과정에서의 강의 기법은 괜찮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냥 리커트 척도로 만족했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방식이 좋았고 어떤 부분은 부족했고 당신 같으면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다 질문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이런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중에 강요를 하거나 워크숍 형태로 진행을 하거나 팀 단위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 부분이 불편하지는 않았는지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어떤 부분을 덧붙이면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개별적인 측면의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은 인터뷰 전에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을 잡고 특정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할지에 대한 고려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구조화된 인터뷰를 위해서 인터뷰 스케줄은 언제를 잡는 게 좋은가?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파일럿 프로그램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체계적 평가라는 건 전체 과정에서 다 진행이 되지만 우리가 실제 운영을 하기 전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이 부분에서 구체적인 인터뷰, 왜냐하면 실제 운영했을 때는 시간도 사람도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파일럿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변화를 수정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며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적절한 보상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인터뷰를 하기에 용이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인터뷰 도중에는 함부로 판단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조합, 정리한 다음에 분석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뷰하면서 이런 사람은 이럴 것 같아. 이거 별로다. 약간 이런 식의 함부로 판단을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공감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서베이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시는 설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문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건 좋은 질문을 형성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다양한 질문. 근데 보통 설문이 그렇게까지 다양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설문지라고 봤을 때 어떠한 유형이나 이런 부분의 특성을 나타내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평가, 과정에 대한 설문지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설문지는 대부분 그냥 강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얼만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시간 프로그램이라면 1시간 프로그램이 아니라 과정을 우리가 보통 8시간을 짜잖아요. 그럼 어떤 단위로 나눌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1시간 단위로 나눌 건가, 소제목 단위로 나눌 건가, 수행 목표 단위로 해서 여러 가지로 세분화된 부분을 나눌 건가, 이런 것들도 이 범위라든가 이런 걸 이제 설문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오픈하는 질문으로 할 건지, 개인의 평가, 스스로에 대한 셀프 평가를 넣을 건지, 이 부분을 단지의 다양한 형태로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설문을 구성하는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가자가 언제 목표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지, 참가자들이 존중할 만한 스폰서, 강사, 이런 사람들은 누군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번째는 응답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설문을 하시게 되면 끝나고 나가실 때 설문지를 내주시면 수건이라든가 사탕이라든가 초콜릿이라든가 간식이라든가 아니면 과정에 대한 상패라든가 뭘 드립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확률이 높죠. 이건 설문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 과정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극성, 동기유발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보상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한테 시험 같은 걸 볼 때도 만약에요, 저희가 발표 수업을 했을 때 오늘 발표에서 1등 하신 분들에게 100만 원을 드립니다 하면 여러분이 평소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발표를 하실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만큼의 아웃풋, 그러니까 그만큼의 이제 결과에 대한 보상이 들어갔을 때 엄청나게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가 잘 진행되었는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설문지를 받은 다음에 코딩을 하게 되죠. 엑셀이나 이런 부분에 코딩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없었는지 분석을 할 때는 잘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사전 사후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사후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목적, 목표 기반으로 했을 때 이걸 많이 사용하겠죠. 왜냐? 이때는 이만했는데 교육과정 이후에는 이렇게 변했다라는 걸 측정을 해야 되니까 사전 사후가 필요한 겁니다. 보통 우리 대부분 할 때는 사후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검사만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처음 시작 단계가 어떻게 했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수업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어떠한 평가를 하게 됐는데 나는 원래 말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의 향상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폭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사전 사후 검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검사가 측정하는 것은 지식, 기능, 문제 발견과 해결, 그리고 태도와 가치가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를 알고 해당 영역에 대한 평가 도구로만 사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검사는 신뢰할 수 있고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검사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2학년 분들 이제 곧 이제 논문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략적으로 어떠한 검사라든가 설문 같은 걸 구성하실 때 늘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크롬바 알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그걸 하게 되죠. 통계에 배웠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검사가 신뢰할 만한가, 타당성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사람들마다 대상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논문을 기준으로 보면 이런 말들을 연구 도구 같은 거 쓸 때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누구의 연구를 내가 차용해서 혹은 그 일부를 차용했는데 거기서 그 연구에서는 크롬바 알파가 얼마였고 내 연구에서는 이렇다. 왜냐하면 대상에 따라서 그 신뢰도나 타당도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도 검사를 시행할 때는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검사를 주의 깊게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의 측정 부분이 중요하고 적절한지 알기 위해 검토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사하려는 것이 그 수행 목표에 관련돼 있는 주요한 요인 혹은 변인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프로덕트 리뷰입니다. 결과물, 산출문에 대한 확인인 거죠. 보통은 우리가 워크숍이나 어떤 걸 하다 보면 그냥 이제 개인 역량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과정 속에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결과로서 참가자들이 만들어낸 유형 자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자료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평가 준거와 프로젝트 본질을 명확하고 정밀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이 이러한 결과물을 앞으로 또 만들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산출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보면 과정 중에 뭐 3D 프린터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 보면 최종 결과에 대한 부분이 본인들이 만든 그 제품 이런 것들이 바로 최종 결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했을 때 그럼 거기서 뭐 모서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표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정리가 잘 됐는가, 이러한 기법을 사용했는가 이런 것들이 평가 준거가 될 것이고 이 산출물을 통해서 앞으로도 참여자들은 이 부분의 유사한 산출물을 만들 수 있어야 하며 결과물을 다른 곳에 또 이제 본인 스스로 개인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 자료 수집은 바로 퍼포먼스 리뷰입니다. 이게 성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과라는 건 다른 얘기를 하면 개별적인 기술이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가상 혹은 실제 상황에서 특정한 기술이나 절차를 입증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평가하려는 수행을 위해 어떠한 요소와 평가 준거가 사용될 것인지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또한 어떠한 도구가 과정에 사용될 것인지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아까 말했듯이 아까 제빵에서 말을 했던 그런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크리스트를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어떤 도구를 사용했다, 오븐을 잘 사용할 수 있다, 원하는 부분에서 뭘 할 수 있다, 이걸 5점 리커트 척도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전문가 그 부분에 명인을 불러다가 이 사람이 빵을 잘 만들구나 아니구나 이걸 주관적인 부분에서 이 사람을 평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떠한 준거 혹은 어떠한 도구를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육 과정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모델 워킹을 기반으로 한다고 한다면 모델 워킹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다면 이 부분에서 이 과정 이후에 얘가 어떻게 변했는가
보폭의 길이, 움직임, 평가 이런 것들을 체크로서 본인 스스로 셀프 체크로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수자 체크로서 할 수도 있고 전문가 체크로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판단 요소로서 그 사람의 개성과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작성하거나 논의를 할 수 있는 주제를 적어볼 수도 있겠죠. 방식은 여러 가지인 겁니다. 평가 척도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좀 전에 모델 프로그램 기반 워킹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럼 보폭이라든가 그다음에 움직임이라든가 표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 척도로 둘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에 대해서 그 변화에 대한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에 대한 결정이 이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세 번째 영역으로 가볼까요? 그럼 이렇게 힘들게 모아놓은 자료를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우리는 어떠한 판단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분석입니다. 자료 분석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질적, 양적 둘 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대부분의 부분은 양적인 측면을 하게 되고요. 질적인 측면은 익숙치 않습니다. 근데 원래 궁극적으로는 둘 다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번 이 부분을 비교해 보죠. 이 윗단계가 바로 양적, 이 보라색이 질적,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한꺼번에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전에 기업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한 적이 있었어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그럼 이 과정,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 과정 중에서 나는 만족했는가, 멘토가 만족스러운가, 멘토는 이런가, 이러한 검사라든가 양적으로 수치화해서 정리하는 걸 보통 양적 검사라고 표현합니다. 양적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질적은 뭔가? 굳이 수치화된 부분이 아니라 아웃풋, 그러니까 결과물이라든가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멘토링 과정이라고 하면 에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변화를 했는지 만든 영상, 만든 보고서 이런 걸 갖고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두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을 때 의미가 있게 된다는 거고요. 양적인 분석 방법은 설문이나 시험, 보조자료를 통해서 정확한 수치 측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해석에 있어서의 통계 분석에 능통해야 됩니다. 논문 많이 읽어보시면 나오잖아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냥 단순히 평균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익숙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바로 양적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질적 분석이라는 건 시각적인 표현, 책, 에세이, 사진, 비디오, 자료를 다양하게 다채롭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의미를 연결시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질적 요소 같은 경우는 과정에 대한 촬영 비디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인터뷰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했던 에세이 과정 끝나고 나서 쓴 보고서나 에세이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본질적으로 정성적 자료에서 의미를 만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자료 콘텐츠의 일부와 추상적 개념, 기납적 추론과 연역적 추론, 설명과 해석 사이를 전으로 움직이는 것.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보통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학자들이 정의를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정성적 자료라는 건 뭐냐면 그냥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자체. 쉽게 얘기하시면 양적은 일부를 뽑아내서 그러니까 이 의미가 지금 현재 이쪽 분석이나 통계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아마 통계학 지금 수업을 듣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질적, 양적에 대한 교수님들의 평가나 설명 방식이 좀 다를 거예요. 그런데 질적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본질이에요, 그냥 본질. 양적이라는 건 그 중에 일부를 수치화한 게 양적인 거고, 질적이라는 건 우리가 그 본질적인 부분을 찾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세이나 이러한 비디오나 이 영상 속에서 이 자료에 대한 어떤 행동을 했다 이걸 쓰는 게 아니라 도대체 그 행동이 본질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지, 이 사람이 에세이에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건 본질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지에 대한 그 질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그런 분석 방식이 바로 질적 분석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멀티플은 뭐겠습니까? 둘 다 같이 하는 거겠죠. 두 가지 형식을 모두 익숙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최소한 석사 이상 이 통계학이 익숙한 사람들이 가능하겠죠. 구성 방법에 따라서 더 큰 유연성이 발휘가 될 수도 있고요. 아까 말했던 발달 평가가 필요한 새로운 변화,
예상치 못한 변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선 뭐 질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질적 분석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시간과 노력과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멀티플로 이거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규모 자금이 지원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 멀티플 방식은 대부분 연구 수행이라든가 대규모 자금이 지원되는 평가 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자,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봤다면 이제 이 부분에서 정보 수집 유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뭐 제가 따로 이제 말을 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점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질적인 측면에서 양적인 측면에서 뭘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먼저 포커스, 초점을 특정 훈련의 프로그램 결과로 배운 건 양적인 측면에서 뭐겠습니까? 사전 사후, 검사,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그 사이에서 관찰을 하는 거겠죠. 이 프로그램의 강점은 무엇이고 개선 사항은 무엇인가? 만족도에 대한 양적인 측면에서는 5점 리커트로 뭐 불만족 만족을 채점하셔야 될 거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비적인 인터뷰라든가 약간 이렇게 척도가 아니라 본질을 나타낼 수 있는 질문, 인터뷰에서 심화 질문 같은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참여를 위한 기술 수준 향상 가능성은 자, 양적인 측면은 종료 시점 끝난 다음에 혹은 3개월에서 6개월 후쯤에 기술을 입장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 기술을 할 수 있는가를 바로 다이렉트로 측정하는 거라고 하면 질적인 측면에선 일지의 작성, 그러니까 그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대해서 그냥 이 시험을 통과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관리직, 중간관리자들이 하는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양적인 평가겠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영문 일지를 작성하고 해외 출장 일지 같은 걸 통해서 감독관이나 동료의 기록이나 정리, 분석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질적인 분석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목적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자유롭게 여기에 대한 포커스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형태의 평가 및 자료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단 평가를 할 때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평가 잘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 5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판단 요소를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이 배운 것들이 가치 있는 것인가? 효과적, 효율적 방법으로 프로그램 목표가 이루어졌는가? 학습자들은 그들이 학습한 것을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 이걸 진행한 조직, 이 단계는 이게 기업 혹은 단체는 프로그램이 목표 수행을 위한 지원을 잘 제공했는가? 5번째, 프로그램은 조직 사회, 사회적인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을 할 때 해야만 하는 5가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재논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학습자들과 이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주요 관심사가 공유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올바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조직 변화와 관련된 추가 심의 및 조치, 그러니까 이 부분의 변화 판단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조직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추가적인 심의를 어떻게 이끌어올 수 있는지가 나올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프로그램이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에 대한 영역을, 그 기준치, 어떻게 평가 기준을 확인하는, 형성하는 영역을 개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판단 과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논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평가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훑어왔습니다. 이 부분을 다 하는 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정도만 인식을 하시면 오늘의 교육 목표는 충분히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라스트는 뭐냐면 과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번 주는 과제 리포트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걸 한번 보시면 되겠죠. 이게 뭐냐면 원래 각각의 단계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여러분이 다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긴 합니다만 우선 그 중에 하나, 가장 많이 쓰는 걸 오늘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양식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 과정에 대한 부분에서 총괄 평가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양식을 제가 과제란에 첨부를 해드릴 겁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과정명과 학습자 수, 예상수와 소요 시간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보면 4가지가 나오죠. 4가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과정에 대한 학습자 반응 평가입니다. 이건 언제 하겠습니까? 보통 프로그램이 끝난 직후에 하겠죠. 문항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리커트 척도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커트 척도로 5점 척도로 하게 되고 평균은 몇 점인지, 개선 요망사항은 뭔지에 대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여기 보시면 학습 내용의 이해도, 업무 적용도, 사업 성과 향상도를 레벨 2, 3, 4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보통 리커트 척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피드백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 혹은 부정적 피드백을 관찰 혹은 분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걸 다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제가 요청드리는 건 바로 1번 레벨 1 평가에 대한 과정에 대한 학습자 반응을 진행함에 있어서의 문항을 만드시는 게 바로 오늘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과제는 바로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괄 평가 양식을 참고하여 진행 과정에 대한 학습자 반응 레벨 1 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10문항 구성해서 양식에 작성해서 업로드 하시는 걸 제가 요구하는, 이게 바로 제가 요구하는 과제인 겁니다. 앞에 양식으로 다시 비교해 드리자면 내용 2, 3, 4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평가, 과정에 대한 학습자 반응 레벨 1 평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학습자에 대한 반응 평가를 할 때 필요한 문항 10개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첨부된 양식은 여기 문항만 10개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빈칸에다가 어떤 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를 측정할지에 대한 그 질문을 한번 작성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작성하실 때는 우리가 앞서 말했던 자료 분석 방법이라든가 여러분이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가 적절히 반영돼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걸 고려했을 때 우리가 이 총괄 평가의 1단계로서의 레벨 평가, 레벨 1 평가, 학습자 반응이라는 걸 한번 현실에서 시도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과정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평가 목표나 그 부분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평가 영역에 대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래 평가는 대학원 석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학기 분량이에요. 평가만 한 학기를 해야 우리가 원래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우선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여러분이 프로그램 기획자, 프로그램 개발자, 과정 운영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평가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실습하는 시간,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좀 전에 내드린 과제에 대한 정리를 잘 해주셔서 이 부분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기말 과제까지 또 제가 순차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의 모든 과정은 차례차례 순차적으로 접합이 되고 중첩이 되었을 때 의미 있는 마무리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수행 목표가 명확하게 나오게 되면 평가 요소의 가이드를 잡기가 쉬우신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늦지 않게 그때그때 이 과정에 대한 리포트와 참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1주차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